6시 하면 되지. (2월 27일) 온오프라인 퍼펙셔니스트 컨퍼런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연장돼서 하는 건데요. 이게 CPB와 관련된 이제 병태 생리학적으로 CPB를 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쭉 하다 보면 이 체외순환은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많은 이제 막 그 연쇄적으로 그 이펙트들이 막 일어나고. 네, 하지만 CPB가 가지고 있는 CPB는 심장 수술에서는 뭐 심장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에서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죠. 당연히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그게 가장 확실한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면 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좀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책을 찾는 거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위험성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와 연관된 그런 어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에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게 모든 걸 뭐 저도 다 모르고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이런 식의 반응들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 예,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자동차 사고가 많고 자동차를 타면 죽을 것 같아서 뭐 운전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먼 거리를 걸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피해와 어떤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리는 직업이잖아요, 이 일이. 뭐 한 2시간 정도 뭐 펌프를 운영한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이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그렇지 않죠. 이제 자기 생명을, 그 생존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맡겨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서전도 마찬가지지만 체외순환사도 그거에 맞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집중력을, 그 2시간이라는 체외순환 기간 동안 수술이 끝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그 집중력을 흐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CPB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서큘레이터리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CPB 동안에 이제 이런 그 미세순환,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이 기능들을 최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세 순환이 잘 돼야지 이제 환자 이런 메타볼리즘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토리를 이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된 방법 중에는 이 체순환 과정에서는 다소 다일레이터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입이라고 이렇게 이게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CPB 과정에서 혈압이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이 CPB, 여기 그림에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회로에 대한 그 프라이밍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뭐 적혈구로만 프라이밍하던 아주 예전에 시작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무혈 수술을 하려고 하고 피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로 이제 보통 프라이밍 하는 과정에서 이 히모글로빈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비스코시티로 작용을 하는데, 이 비스코시티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혈압이 이제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그렇다 치고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점도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그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 있는 카테콜라민들도 같이 이제 또 다일루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소 다일레이션이 더 잘 되지,
그 바소 컨스트릭션이 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혈압이 높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을 쓰던 뭘 하던 혈압이 높다면 이 미세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소 다일레이션을 시켜야 되는 또 그런 이제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혈관이 보통은 이제 너무 약 그런 바소 컨스트릭터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돼서 이 너무 콜랩스가 되면서 이 미세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혈관을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소다일레이터의 이 주입이 이제 중요하고, 이게 프러스틸 퍼퓨전, 뭐 우리가는 박동성 관류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여러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컨티뉴스 플로우와 비교해서 뭐 실제적인 뭐 장점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뭐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 뭐 그렇게 뭐 심장이 이제 박동성이기 때문에 박동성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얘기를 하지만, 심장과 혈관은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생리적인 거하고 이 외부적으로 이제 인공적인 박동성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게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뭐 거의 없는 이유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어떤 펄스틸 퍼퓨전에 대한 장점보다는 그런 인공적인 문제로 인한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에크모도 장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뭐 거의 다 컨티니스 플로우지 뭐 퍼스틸 플로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리트도 이제 헤모다일루션을 좀 2, 30% 사이에서 보통 한 40, 뭐 5%를 정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 정도 사이로 헤마토크릿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히모다일루션을 좀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소화시킬 수도 있지만 뭐 최소화를 하든 적정을 하든 20에서 30%의 이 헤마토크릿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20%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정말 부득이하게 어떤 여와의 증인이라던가 어떤 혈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낮은 히모글로빈에 의해서 결국에 조직에 이제 그 산소 DO2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장기 손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또 대안도 히모글로빈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도 또 찾아서 해줘야 될 겁니다. 가장 뭐 큰 거는 뭐 체온을 낮춰서 조직의 그 산소 요구량 자체를 줄여주는 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저희도 사용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예전에는 아트리아 필터를 이렇게 그 체외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인테그레이트가 돼서 이제 이것들은 거의 이제 출시가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사용도 하게 되고, 보통 뭐 40 마이크로 전후로 합니다. 이게 더 너무 촘촘해지면 이 회로 내에 이제 그 압력 손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데브리드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스롬바이 뭐 펫이라던가, 이 펫 같은 경우는 뭐 조직 그 다 뭐 카디오토미 석션이나 이런 걸로 다시 회로로 유입이 우리는 바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이 뭐 파괴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데브리라던가 피브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버블, 그다음에 어떤 이 포린 파티클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최소화해서 이거를 최소화해야지 이제 뇌라던가 이 미세색전이라던가 폐의 또 미세색전, 그다음에 신장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회로의 안정성, 그다음에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CPB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게 이게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그러니까 인플라메이토리 메디에이터들이 이제 급속도로 많이 유입이 되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그런 파티클들 이런 것들을 그 전 처리를 해서 이 회로 내로 유입을 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하나의 그냥 리저버에서도 다 뭐 보통 카디오토미 석션 리저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지만 거기서 걸러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 같은 이제 여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카디오토미 석션이거든요. 그 쉐드 블러드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 카디오토미 서커를 통해서 석션이 되면서 이게 바로 리저버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보시면 그 우리 셀세이버 그 리저버 같은 거를 그 중간에 리저버 카디오토미 서커와 중간에 이렇게 하나 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해서 다시 리저버로 주입을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를 봤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발생 자체를 줄이고 유입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이런 장치들을 더 달아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수술 내내 그런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어떤 처리되지 않은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 블러드가 이 하트록 머신 결국엔 리저버로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이거로 직접 이제 리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해서 이제 이런 거를 보통 갈아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인플라메이토리가 가장 이제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 환자를 가장 그 안 좋게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전략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체외순환 과정에서 모두 하는 행동, 어떤 그런 일련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콜티코스테로이드를 보통 다 주시죠. 이렇게 뭐 케이지당 얼마로 해서 다 이제 프라이밍에 이제 유입이 되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던가 이런 어떤 이 보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의 누출을 이제 감소를 시킵니다. 모세혈관의 누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혈관이 보통 삼중 이게 세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자체가 동맥도 마찬가지고 정맥도 마찬가지로 다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동맥이 좀 더 두껍고 정맥이 좀 얇겠죠. 그래서 이게 막이 그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맥과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맥에서는 이게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 동맥과 정맥에서는 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모세혈관에서만 대사 왜 이러나? 죄송 모세혈관에서만 대사를 하게 왜 이러지? 아래가 자꾸 너무 어이 왜 이래 이거? 모세혈관에서만 대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에 보통 누출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에서도 이 간질구에 있고 혈관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잘 누출이 되진 않는데 이게 죄송한데 자꾸 이 목소리가 이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백혈구가 이 혈관막을 통해서 이쪽 간질구액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백혈구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알부민 같은 것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보통 혈관 안에 이 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
중에 크게 이 RBC하고 이 알부민이 있는데 이게 RBC는 뭐 당연히 뭐 빠져나가지 못하죠. 너무 크니까 이 홀에 비해서 이 근데 이제 백혈구가 빠져나가면서 적혈구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근데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혈장 내에서 교질 삼투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혈장 내에 알부민에 의해서 교질 삼투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간질부에게 있는 수분을 그 항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이제 당겨져 오는 거거든요. 간질부에게서 혈관 세포 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백혈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알부민이 이제 간질부에게 알부민의 농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혈관 내에서 이쪽으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많아지면 그 몸이 자꾸 붓잖아요. 이게 그런 원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기 위한 어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기가 아직 다 안 났나 봐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아데노신 같은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항염증, 그다음에 이런 이스케믹 리퍼퓨전 인저리를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약제를 통해서 이제 미세순환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액시 옥시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ROS인데 이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치스거든요. 이제 산소 종이라고 하는데 산소 이외의 어떤 그런 종들이 이게 체외순환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ROS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런 재관류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세포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장기가 손상이 되는 그거를 대부분 이제 리퍼피전 인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뭐 얘도 있고 뭐 바이타민 C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는 뭐 펌프에서 보통 잘 주진 않죠. 당연한 건데 이게 가장 또 중요할 겁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생체 적합적인 CPB 서킷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헤파린 코팅을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이 혈액 인공 표면 접촉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로를 그 적정선에서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냥 그 보면 회로를 최적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 뭐 심지어 이제 지금 뭐 이 아트리얼 필터를 인테그레이티드 아트리얼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뭐 이 뭐야 이 외부의 아트리얼 필터를 또 사용하는 병원도 아직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병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쓰라고 회로의 인공 표면에 혈액이 접촉을 줄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더 증가를 시켜서 또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한번 좀 심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과 인공 표면이 접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론 당연히 아까 좀 말씀드렸던 프라이밍도 증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염증 반응도 증가를 하게 되고 가장 큰 게 이제 이 혈액과 인공 표면의 접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이런 고체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아가지고 뭐 움직이는데 테이블 뭐 틸팅을 하거나 이럴 때 막 심폐기 쪽 회로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거에 맞게 그거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적정하게 라인은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류코사이트 필터는 이게 보통 정맥 측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필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해외에서는 이게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류코사이트 필터를 통해서 어, 이 백혈구를 제거를 하고 이런 폐 신장 손상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필터들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거는 CPB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이게 다 CPB가 이 CPB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게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다 CPB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인공 회로 표면에 이제 혈액이 접촉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CPB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뭐 온펌프를 안 하고 아니면 뭐 업펌프 캐비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CPB 시간을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CPB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화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서전이 수술을 뭐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서전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걸 최소화하는 거는 이제 서전의 역량이죠.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지금 좋아져서 당연히 이 회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들어온 지가 그렇게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PVC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을 하고 또 예전에는 당연히 이런 CPB 시간이 최소화 될 수가 없었죠. 수술 자체가 그렇게 막 엑설런트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펌프 8시간씩 돌리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펌프 8시간 돌려서 환자가 사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수술에도 참여를 했었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건 환자도 상태도 너무 안 좋아지고 나가서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휘발성 마취제를 체외순환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시보플루란이라든가 아이소플루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스케믹에 대한 프리컨디션 효과도 있고 세레브랄을 이제 프로텍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이제 이거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옥시네이터가 이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재질 자체가. 그거는 이제 홀에서 이런 휘발성 마치 가스가 빠져나가서 이제 회로로 들어가요. 이 회로로 들어가는데 그 에크모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에크모의 메틸 펜틸 재질들은 이, 이 휘발성 마취제를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들은 메틸 펜틸 재질들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시네이터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필렌 재질은 됩니다. 근데 메틸펜틴이 더 비싸죠, 얘가. 더 비싸서 뭐 이쪽 심장 수술에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가능하다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인플라메이션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체온이 떨어졌다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게 또 폭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떤 그런 환자의 어떤 병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술들이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면 이제 마일드 또는 이제 노모소미의 상태에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걸 겁니다. 최소한 뭐 32도씨 밑으로는 떨어지지 어떤 특정한 수술을 제외하고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어떠한 또 특정한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모글로빈이 환자의 이 혈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18%뭐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평촌에서 근무를 할 때 무혈 수술에 대한 논문을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무혈 수술을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18%뭐 체중이 큰 사람들은 아무래도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히모다이루션 자체가 작은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피해가 크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으면 방법은 뭐 체온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리저버 레벨도 그 거의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들은 뭐 당연히 괜찮아서 하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좀 프로시저였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강시아 쌤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펌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일드하게 이제 유지하고 저체온을 좀 피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뒤에서도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 CPB 과정에서는 이 글루코즈 레벨이 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 인슐린의 이 작용 자체가 다 호르몬 자체가 다 떨어지죠. 기능 자체가. 그러면서 당연히 글루코즈 레벨은 올라갑니다. 정상에 비해서도. 하지만 당연히 또 이제 뭐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상승을 하겠죠. 이런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고혈당 자체를 좀 유지를 그 정상 범위 내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정상이 뭐 100, 99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체온의 영향도 있고, 네, 있기 때문에 보통 200 이하로 유지를 하도록 그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0, 400씩 올라간다. 그 뭐 랩상에서 그러면 뭐 인슐린을 주입을 해서 이 낮추는 방향으로 이 최선한 과정에서도 유지를 해 주는 게 이제 적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체온이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글루코즈가 만약 얘를 3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때 인슐린 잘못 사용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온도, 이 체온을 또 올리는 과정에서 그 정상 체온이 되면 또 인슐린이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럼 이때 만약에 그 농도 자체, 인슐린의 농도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체온 올리는 과정에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그 이제 그 글루코즈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적정한 관류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압력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 혈압 자체가 너무 안 올라가지고 무슨 20대 뭐 이렇게 30대로 유지를 하면서 펌프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인 프레셔를 가지고 우리가 펌프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류량 과 이제 DO2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적정 혈압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 두 개, 이 민 BP와 관류량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류량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관류량이 적어진 퍼퓨전 플로우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이용을 해서 BP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좀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류량 우리가 알고 있는 카디악 인덱스 2.4를 유지한 상태에서 혈압이 낮으면 약물을 사용을 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이 낮은 상태, 이 카디악 아웃풋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는 거는 결국에 혈관 자체를 더 이 루멘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플로우가 아래 사승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로우가 아래 사승인데 직경이 2배로 늘어나면 플로우는 16배가 증가를 해요. 근데 만약에 2배로 이게 2배로 줄어들게 되면 16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약물에 의해서. 직경 자체를 2배를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적정한 플로우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을 사용한다는 게 그게 가장 적정한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사용도 그래서 이제 적정한 플로우를 맞추고 그다음에 약물을 사용을 해서 이 적정한 프레셔를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자체가 좋아지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자체가 좋아진다는 거는 대사 자체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산소 전달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블러드 가스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체온 관련돼서 이 블러드 가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디소시에이션 커브거든요. 이 압력의 분압에 따른 이제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커브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시프팅이 됩니다. 어떤 원인에 따라서 이게 시프팅이 그래프가 되는데, 뭐 온도, 여기 보시면, 뭐 CO2, 그 다음에 폐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되는데, 당연히 이제 체온의 관련이 가장 큽니다. 이 CPB에서는 이 체온과는 뭐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체온에 따라서 블러드 가스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면 이 O2와 CO2의 용해도가 이제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체온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기체는 액체 내에서 더 잘 용해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산소 전달을 하잖아요. 산소 전달의 방법이, 산소를 카디악 압을 제외하고 산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거든요, 조직에. 하나는 뭘까요? 우투를 전달을 해야 돼요, 조직에. 하나는 히모글로빈이 의 결합이어서 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죠, 플라즈마에 녹아서, 녹아서 갑니다, 녹아서. 근데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이 O2의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로 갈까요, 대부분? 이게 ABJ에 나와요. 이게 95% 정도가, 모든 산소는 히모글로빈에 결합이 돼서 갑니다. 나머지 5%가 이제 이 플라즈마의 주성분이 뭐죠? 물이잖아요, 물. 물에 녹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왜 이 히모글로빈이라는 게 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냐? 왜 플라즈마는 5%밖에 못 가냐? 플라즈마에 다 녹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히모글로빈은 필요가 없을 거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유는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물은 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O2라든가 CO2는, 이 가스들은 극성이 없어요. 이게 잘 못 녹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한 5%밖에 못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체온이 낮으면 이게 용해가 더 잘 돼요. 5%보다 더, 뭐 10%까지도 이 체온에 더 용해가 잘 되거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 친화력의, 히모글로빈과 O2와 CO2에서 친화력이 플라즈마 이런 데서 더 잘 녹는 건 또 뭘까요? CO2가 훨씬 더 잘 녹아요, O2보다. 이게 더 높거든요. 낮으면 기체는 더 잘 용해가 됩니다. 이게 분압이 이제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게 녹는 거는 기체에서 혈장에 이제 더 잘 용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이 어떤 온도에서도 이 혈장 내 용해도가, 이 CO2가 더 높아서 이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O2와 이제 CO2에 봤을 때,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제 폐 부분과 심부 조직을 봐야 됩니다. 폐 부분은 온도가 낮죠. 우리 대기 중에 온도가 낮잖아요. 겨울에는 특히나 더 온도가 낮고, 여름에는 좀 더 높지만, 그래도 이 심부 조직보다는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폐에서는 그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가 21%죠. 그다음에 이 폐포 내에, 이 폐부로 오는 조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산소의 양은 적죠. 근데 이게 분압으로 보면 이 공기 중에 분압이 더 높고 산소 분압이 더 높고 폐 분압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소 쪽으로 폐에서 이 혀- 그 폐포 주변의 혈액 쪽으로 이제 산소가 급속하게 진행해서 이 포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100% 포화된 혈액이 이제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직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해리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주게 됩니다. 조직의 온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이게 조직에서는 대사를 하잖아요. 대사는 이 대사가 두 종류죠. 두 종류예요. 하나는 호기성, 하나는 혐기성.
대부분 호기성, 현기성을 다 같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호기성 대사라서 그렇지. 호기성은 산소하고 이제 글루코즈를 같이 대사를 하는 거고, 현기성은 이 산소만 가지고 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현기성 대사를 하게 되고, 그 현기성 이 대사 과정에서 이제 발생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락테이트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게 젖산이잖아요. 젖산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결국에 산증이 되는 거죠, 산증. 메타볼릭 엑스도시스. 이 CO2, 조직에서는 그래서 CO2가 많고요. 그 폐포에서는 O2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 헤모글로빈에 대한 포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뭐 O2만 전달을 해서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의 자체가 이 CO2와 또 결합해서 이게 폐포까지 또 이동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잘 안 녹기 때문에 한 5%밖에 이 혈장에 녹아서 그 폐포까지 운반밖에 안 돼요. 결국에 똑같이. 왜냐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럼 우리가 그 기체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익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어디서 할까요? 인체는 이게 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세포막, 그 다음에 혈관막. 이 두 개의 사이를 두고 가스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뭐 하나 있으면 이게 막이라고 했을 때 O2의 가스가 8개가 있고 이쪽에는 O2가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CO2가 뭐 여기 8개가 있고 CO2가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게 얘가 서로 같은 것끼리만 교환을 합니다. 막을 기준으로. 분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두 개가 서로 균등할 때까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CO2도 마찬가지 동일할 때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양쪽이 분압이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O2의 분압, CO2의 분압이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어느 한 통에 O2와 CO2가 5개 있어요. 이 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분압. 하나의 막이 없이 하나의 그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10개가 10mm 머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막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O2가 분압이 5mm 머큐리가 되는 거고 CO2가 5mm 머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을 기준으로는 같은 가스끼리만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압, 산소의 분압, 뭐, 뭐, CO2의 분압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떤 막에서 그게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막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 하나 통으로 이게 분압이 나오겠죠. 네, 같은 기체끼리만 막을 기준으로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근데 분압은 그거예요. 여기에 O2가 10이 있고, 여기에 O2가 5개가 있다면 분압이 어디가 높을까요? 분압은 이 기준으로 얘들이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압은 얘가 더 높겠죠, 당연히. 더 밀어내는 힘이 더 많으니까. 여름과 우리 타이어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 분압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여름에 더 분압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에 가서 그 분자들이 부딪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겨울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그 서로 잘 녹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압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체온에서는 이제 이게 용해도가 더 증가하거든요. 근데 CO2가 더 용해도가 O2보다 높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PaCO2의 해석에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아스텟과 이제 알파스텟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파스텟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체온을 맞춰놓고서 우리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얘는 체온에 교정이 없잖아요. 얘는 체온을 고정을 합니다. 그 온도에, 그 CPB 과정에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 페아스텟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이거는 거의 소아에서만 했거든요.
어덜트에서는 알파스탯이 다 하고, 이게, 페아스탯은 소화에서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수술. 왜냐면,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조직에서 대사가 줄어들죠. 그러면 CO2의 발생률이 줄어요. CO2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감소하잖아요. 산소 분압이, 아니, CO2 분압이. 얘가 너무 줄어들면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겨요. 이 뇌의 혈관이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 체온을 많이 떨어뜨리는 체온이 거의 뭐 프로파운드 아니면 뭐 딥하이퍼소미아 이런 상태에서는 이 CO2의 이제 이 레벨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런 이제 소아에서 주로 많이 했고 어덜트에서는 거의 뭐 하지는 않습니다. 소아에서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이 머리로 가는 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CO2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온도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CO2를 얼마나 넣을 건지 이거를 보정을 해주는 게 이제 페아스탯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CO2 플러싱 하잖아요. 필드에. 그죠? 이거는 95%의 CO2예요. 엄청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CPB를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심장을 여는 거냐, 열어서 수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캐비지 같이 심장을 열지 않는 거냐. 이 캐비지 같은 경우는 심장을 열지 않는 수술에서는 CO2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게 혈중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CO2 레벨 자체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CO2가 플라즈마에 잘 녹는다 그랬죠. 물에. 근데 심장을 여는 수술, 뭐 마이트랄 밸브, 뭐 에오틱 밸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CO2가 이 혈액 안에서 잘 녹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비너스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폐로에 유입되겠죠, CO2가. 그래서 CO2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을 여는 수술이냐, 안 여는 수술이냐에 따라서 이 CO2, 그 CO2의 그 플러싱을 더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심장을 열지 않는 수술인데, CO2를 틀었으니까 이게 용해돼서 들어오겠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두 가지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CO2를 루틴으로 한다고 하는 병원에서는 심장 챔버가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를 꼭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열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막 이게 PCO2가 70, 막 8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면 CO2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헤모글로빈 주변에. 그럼 O2가 결합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CO2가 많으니까 얘가 CO2가 결합이 돼 버려요. 가스들은 히모글로빈 주변에서 그 분압이 많은 것들이 다 결합을 합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직에도 산소가 당연히 전달이 잘 안 될 거지만 이게 그다음에 이제 CO2의 증가가 되죠, 레벨이. 그럼 이제 머리에 또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 머리로 가는 또 그 혈류가 증가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브레인 베리어를 뭐 망가뜨린다던가 혈류가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시영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CO2를 쓰더라도 이게 플라즈마로 용해돼서 들어오느냐 안 CPB 회로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봐야지 그냥 무조건 CO2를 쓴다 해서 교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거는 RA 열었을 때 가장 커요. RA. 이 RA가 열면 그 RA 쪽으로 피가 아무리 토탈 플로우라 하더라도 녹아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비너스를 타고. 그래서 RA를 여는 수술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RA가 열려 있는데 CO2를 쓴다.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다 교정을 안 하면 CO2가 이게 뭐 70, 80 넘어갈 겁니다. 이 분압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RA가 열리냐 안 열리냐, 뭐 트라이커스피드를 할 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근데 LA가 열려서 뭐 마이트랄 밸브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괜찮아요. 왠지 아시죠?
얘는 드레인이 되지 않아요. 그 뭐 벤트로 좀 나올 수 있죠. 그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게 RA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꼭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질문 잘했어요. 이게 잘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ABG하고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CO2를 틀면 저도 한 두 번 당했거든요. CO2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틀어야 되는데 이놈의 스크럽들이 그냥 틀어놔가지고 펌프 돌리다가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있다가 ABG 해봤더니 막 CO2가 막 70, 80 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CO2 틀었냐 그랬더니 틀어놨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이건 꼭 이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할 때. CO2 뭐 한다 안 한다. 안 그러면 이 심폐기 쪽에서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징적이에요. 이게 얘가 올라가면 뭐가 확 변할까요? 이 니얼스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것도 갑자기 뭐 40대 양쪽이 유지하고 있는데 막 60, 70 됐다. 이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찾아봐야 돼요. 이유를. 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면 니어스 딱 보면 막 70, 80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CO2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플로우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 CO2는 뭐 대부분 서전들이 사용하는 병원이 많은데 저희도 쓰고 있고, CO2에 대해서는 특히나 RA가 열려 있다. 그러면 무조건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 저기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혈액가스 이런 문제들 용해도의 차이, 온도에 대한 차이에서 용해도 때문에 실제 조직 상태에서 이 가스가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분압에서 온도가 떨어질수록 포화도 자체가 더 잘 되죠. 포화가. 예,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압에 따라 히모글로빈 세츄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직이고 뭐 폐포 이렇게 일반 간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폐포 쪽으로 올수록 그 겨울에 여름보다 겨울에 더 약간 좀 청량한 느낌 안 듭니까? 이게 숨을 쉬거나 이럴 때 그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 산소가 더 그 결합 자체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겨울엔 좀 답답하잖아요. 좀 더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온도가 낮을수록 히모글로빈이 이제 산소에 대한 이제 가장 높은 친화력을 이제 보이게 되고, 이거보다는 더 높은 게 CO2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산소의 전달이니까, 하지만 CO2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포 부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포화가 더 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에서는 이제 해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조직에서는 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뒤에서도 그림을 한번 할 건데, CO2가 많기 때문에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발생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물이 나옵니다. 물. 그다음에 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어떤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생길까요? 이 CO2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사를 뭐 하면은 당연히 가스가 발생을 하겠죠. 뭐를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하지 얘는 그러면? O2하고 글루코즈. 얘를 통해서 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를 진행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건 대사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사수.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한 700cc 정도 돼요. 일일 만들어지는 대사수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그 IO를 보통 계산을 하죠. 뭐 에크모를 돌리든 뭘 하든. 그럼 만약에 포지티브 한 1000 됐어요. 환자가 물을 뭐 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면 하루에 뭐 포지티브가 1000이 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다 1000일까요? 에크모 돌리는 환자들은 더군다나 열도 많이 납니다. 이 열이 많이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더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1000이 됐는데도 순환 혈액량은 적어요. 보면 에크모 돌리는 과정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 대사수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한 700 정도는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 한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혈관에 부족하겠죠. 이게 그렇다고 또 이 300이 뭐 있지만 이게 혈관에 있는 거냐? 당연히 다 부종 상태로 간질구역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안 돌고 근데 몸에 볼륨은 많고 이 대사수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이오 측정에서. 그래서 포지티브 한 1500 됐다.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이거를 뭐 더 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더 물을 빼버리면서 이제 또 그런 어떤 순환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ATP도 만들고 이제 CO2가 많죠. 조직에서 대사를 해서 이 히모글로빈 주변에 막 CO2가 많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 네 개가 붙죠?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CO2도 그렇고 얘가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O2 붙어있던 O2를 조직에 얘가 많으니까 다 때려가지고 CO2가 결합을 하고 O2를 떨궈서 조직에 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거든요. 이게 확산입니다. 이게 이 디퓨저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냥 분합차에 의해서 그냥 그 가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막을 기준으로 같은 가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조직에서는 당연히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산소를 조직에 떨궈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CO2가 조직에 많이 대사로 인해서 CO2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CO2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온도가 높게 떨어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폐포에 와서는 CO2가 다 빠져나가죠. 공기 중으로 분합차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O2가 들어오게 되고 분합차에 의해서 이거는 에너지가 없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면서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그런 거를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시면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챗GPT나 뭐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 정말 공부하기 쉬워졌거든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책을 다 찾아봐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예전에는 탁탁 막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는 지식도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막혀서 또 막 다른 거 찾아보려면 막 어렵고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해도 다 나오고 막 조금만 치면은 아 이게 이렇구나 금방 알 수 있고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잠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부를 해야지 이게 직업이라고 2시간 펌프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직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자는 거기 와서 자기 생명 맡겨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 하는 짓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수술 전날은 술도 안 먹고요. 그 밥도 잘 안 먹어요, 저녁에. 배탈 날까 봐. 제가 배탈이 좀 잘 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술 전날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집에 잘 쉬고 있다가 왜냐면 어차피 뭐 지금은 뭐 그 저기 단호병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뭐 제가 화장실도 잘 안 가요. 수술 직전에 한 두세 번 화장실에 먼저 갔다 오고 바로 펌프 돌리기 직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게 제가 항상 펌프 뭐 수술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집중력을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2명씩 하고 3명씩 하면은 뭐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메인 퍼피셔니스트는 웬만하면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끝나고 나면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합니다.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론을 많이 알면 좀 잔소리인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발표들을 제가 시켜서 많이들 해보셔서 발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떤 이런 하이퍼서미아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하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이러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내가 어디 길을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그 길을 자세하게 알려준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똑같거든요, 얘도. 내가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 최소한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가 맨날 그 막 눈에 요즘 뭐 하도 뭐 쇼츠라든가 이런 거 막 2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오고 막 재밌고 그래서 그게 보지만 솔직히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뭐 봐봐야 뭐 있어요. 2시간 시간만 때우는 거죠. 하지만 공부 자체는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발표를 해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하고는. 정말 그 좀 많이 시간을 내고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직업이니까 직업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맨날 좀 이 막 글밥도 많고 재미도 없는 재밌는 거 할 수 있죠. 맨날 뭐 그 막 시뮬레이션 하고 막 이런 거 눈에 보이고 좋잖아요. 뭐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혈관은 이게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은 뭐 이거는 하도 이제 뭐 얘기들 많이 해줬는데 모세혈관은 막이 하나입니다. 막이 하나.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간질구획과 조직 세포 내로 나누 세포 외와 세포 내로 나누게 되고 여기서 보면 조직은 CO2가 많잖아요. CO2가 상당히 이제 대사를 하면서 CO2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혈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5% 정도 됩니다. 이게 O2가. 여기는 95%죠. 그래서 처음에 혈장에 있는 5%가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장이 O2 이게 분합차죠. 여기는 산소가 많고 여기는 산소가 적죠. 분합이 그럼 당연히 일로 이제 들어가겠죠. 간질구역을 거쳐서 세포 조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직 안에 O2가 많아진 거죠. 이제 O2가 많아진 거잖아요. CO2보다. 그럼 얘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얘도 또 분합차에 의해서 가요. 여기는 이제 CO2가 많고 이게 CO2가 이쪽으로 이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CO2는 아시다시피 혈장 안에 잘 안 녹잖아요. 못 녹잖아요. 얘도 여기선 일부 한 5% 정도. 그리고 5% 정도만 이제 요런 식의 과정을 여기 보시면 CO2와 물이 결합을 해서 HCO3로 되고 이게 분리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카보네이트로 혈장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나머지 95%가 다 적혈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혈구 안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 분합차에 의해서. 그럼 얘가 일부는 75% 정도 되거든요, 얘가. 여기서 물하고 여기는 근데 이게 이 적혈구 안은 효소가 있어요. 탄산 무수가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효소가 뭐죠, 효소가? 어떤 그 물리적 그 반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효소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리가 되고 얘는 빠져나갑니다. 이쪽 이 혈장 안으로. 얘는 이미 그 결합이 됐기 때문에 혈장 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70% 정도 되고요. 75%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분합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적혈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적혈구가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CO2 전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O2 전달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CO2 자체가 운반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그 확산에 의한 분합차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 조직에서의 이제 CO2 운반 과정이고 그다음에 폐포에서는 당연히 이제 온도 또 분합차에 의해서 CO2는 대기종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O2는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폐하잖아요. 산소 그 온도의 변화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폐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하에 의해서 폐하는 뭐 7.40에서 뭐 455 정도를 유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중성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물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이제 알칼리가 돼갑니다. 알칼리가 이제 칠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되고 약간 산성인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체온이 뭐 1도씩 감소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게 돼요. 그 체온 이 디파이퍼소믹 그 서클 어렸을 때 그 보면 폐하가 다 올라가 있어요. 다 막 7점 뭐 알칼리성이 잠깐 돼 있어요. 그 랩 한번 보세요. 그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폐하가 변한다는 거고. 그래서 CPV 동안 폐하 및 이 CO2의 이제 부분 분압이 이 어떤 적정한 매니지먼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 CO2가 더 혈장에 잘 녹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의 CO2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거를 알기가 약간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 이 폐하에. 폐하는 뭐 당연히 아니지만 8가지죠, 8가지. 4가지. 엑시도시스가 있는데, 메타볼릭이 있고,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칼로시스가 있는데, 얘가 2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4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거를 더 나누면 8가지가 되거든요. 8가지의 이제 그 폐하를 나타내 주는데, 이 폐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폐하가 이 상태에 따라 그 염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 CPV 중에 이제 2개의 전략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제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이 CO2,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하냐 알파냐를 봤을 때 뭐죠? 온도, 그 다음에 물에서 이 물 자체의 이제 그 폐하, 그 다음에 CO2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이 CO2의 변화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알파스탯이냐 페아스탯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알파스탯 같은 경우는 당연 체온 변화와 무관하게 그냥 폐하를 7.4로 유지하는 겁니다. 뭐 CO2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가스 블로잉을 해서 PCO2를 낮춘다던가, 뭐 O2가 낮으면 O2를 올리면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CO2가 근거가 됩니다. 페아스타트의 폐하냐 알파냐 이거는 다 CO2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도에 따라. 폐하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도, 뭐 28도까지 떨어졌다면 28도를 맞춰놓고 이제 폐하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온도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CO2를 더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체온이 너무 낮아지면 이게 폐하가 너무 많이 그 알칼리가 돼요. CO2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CO2를 공급을 안 해주면 이게 교정이 잘 안 됩니다. 물론 그 메타볼릭적으로도 약간 교정이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CO2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뇌관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게 나오고 그다음에 혈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CO2 조절에 따라 이제 서로 다 다른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도 다행히 뭐 이 페아스탯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절차가 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CO2 탱크 갖다 놔야 되고요.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게이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ABG 상에서 온도 보정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복잡한 앞에 그 주변에 막 복잡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알파스텍과 페아스텍을 비교하면 당연히 뭐 지금은 우리 이제 이쪽은 성인에서 하는 거고 이건 소아에서 이제 일부 환자에서 하게 되는 거고 무조건 37도 유지하고 ABG 관리하고 얘는 온도에 맞춰서 가스를 보정하고 폐하가 37도에서 7.4를 유지를 하는 거죠. 얘는 환자의 온도에 따라서 7.4를 유지를 하는 거고 다릅니다, 완전히. 얘는 CO2를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뭐 CO2를 추가할 정도로 CO2 자체 레벨 자체가 압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얘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막 10대 PCO2가 뭐 10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소화 같은 경우 이거 공급을 안 해주면 그 딥하이퍼 서믹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고 이 세레브랄 플로우는 이 머리에서 유지하는 이제 오토 레귤레이션을 유지를 하게 하는 거고 얘는 이 CO2가 낮아서 혈류가 머리로 가는 게 줄었기 때문에 그걸 증가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증가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브레인에 대한 쿨링 같은 게 더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무래도 더 혈류 자체가 더 많이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균일을 하게 되고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생리적으로 되는 거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아래 연 수술해서 CO2 플러싱 했을 때 이 혈관이 너무 확장돼 플로우가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이게 과도한 혈류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더 높겠죠.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많이 가니까 그런 엠볼릭 소스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 찬스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될 거고. 얘는 얘보다 낫다는 겁니다. 뭐 이게 결코 낫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덜트고 얘는 보통 CPB, 보통 딥 하이포소믹 서클 어레스트를 한다 해야 되는 소아는 상당히 예전에 선천성 기형이 그 심한 환자들은 이런 것들을 체온 낮춰서 많이 떨어뜨려서 뭐 어레스트 시켜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아마 요즘 소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DHC에 하는 경우가 세종도 마찬가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예전에 되게 복잡 기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2000년대에 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세종병원에서 있을 교육받을 때 이 소아가 하루에 한 7개씩 수술했었거든요. 근데 소아가 한 4개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소아가 막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거의 촉발되다시피 이제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소아가 대부분 소아가 많았습니다. 뭐 세종에 계셨던 선생님들 당연히 다 아실 텐데 지금 뭐 소아는